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긴 한데 또 달라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3대 지수 엇갈렸기 때문에 또 혼조세라고는 하겠습니다만 어제와 완전히 정반대의 양상이었습니다. 사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엔비디아가 또 7% 가까이 급반등하면서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엔비디아 이번 조정을 거품 해소로 판단하고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있을 엔비디아 주총과 내일 새벽에 나올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주 향방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간밤 공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요. 미국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연준 당국자들 간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시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는 모습인데 이번 주 금요일 밤 PC 지표 발표까지도 주목해 보시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거시 지표가 별로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우리와는 달리 선방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770선에서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 쪽에서는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새벽에 급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과연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모두 오르는 건 아니고요. 기준소득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해당되는 분들만 오른다고 하죠. 네, 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라 나는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른 만큼 더 받는다고는 하지만 당장 더 내는 것에 대해 부담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알아두어야 할 국민연금 개혁 상황과 또 연금 납입 전략까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다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제와는 정반대로 나스닥 중심의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되돌리는 흐름이 아니라 시장의 온기가 확산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간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우지수만 0.76% 하락한 반면 S&P 500은 0.39%, 나스닥이 1.26% 올라줬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4거래일 만에 상승하면서 어제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정반대의 흐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흐름 보시면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나머지 매그니피센트 7이 일제히 상승해줬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6.76% 급등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가총액도 다시 3조 달러 선을 회복해냈고요. 펀더멘탈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만큼 일시적인 조정이었다는 게 주요한 분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EU가 팀즈와 오피스 등에 대한 독점 금지 위반을 발표했지만 강세 보였고요. 애플은 에버코어가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0.45% 올랐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도 차례대로 보면 아마존은 프라임데이 앞두고 기대 심리 반영되고 있고 알파벳도 2.6%대 상승해줬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는 사이버 광고 시장이 향후 견고할 것이란 전망에 알파벳과 함께 2%대 상승에 성공을 해줬고요. 일라이릴리도 1.6%대 올라줬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전일 사이버트럭 인도와 캐나다의 중국산 관세 등으로 장 마감 앞두고 하락 전환하는가 싶더니 되돌림 흐름 유입되면서 2%대 상승으로 마감 성공했습니다. 쏠림 현상이 조금은 완화되는가 싶더니 일부 종목 중심으로 되돌림이 유입되면서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앞서 이 흐름이 기술주 집중해서 다른 종목들로의 확산으로 가는 과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경우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커집니다. 하지만 쏠림에서 확산으로 전환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펀더멘탈에 따라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땐 경제 지표와 기업의 실적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 살펴보면 시카고 연은의 국가활동지수 지난달 수치와 예상치와는 달리 플러스 0.18%로 전환이 됐습니다. 경제 성장률의 상승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 텐데요. 물론 생산 관련 지표만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나머지 개인 소비, 고용, 판매, 재고 등은 여전히 마이너스인지라 느리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비자 신뢰지수 101.3에서 더 둔화됐습니다.
소득, 고용 등 기반으로 한 기대지수가 둔화된 탓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조사 결과 1년 후 주식시장의 상승 전망이 48%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심리는 우호적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계획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앞서 가계재정 중심으로 질문이 많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다시 한번 짚어보면 69.1에서 65.6으로 크게 위축되면서 내구재 위주로 소비 둔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 지표들 좀 종합해 봤을 때 미국 경제 자체는 견고한 게 맞지만 느린 경기 약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실적이 탄탄한 종목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돈을 잘 버는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상승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하실 겁니다. 이어서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엇갈렸습니다. 연준 내 매파로 꼽히는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할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최근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유일한 이사입니다. 반면 리사쿡 연준 이사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어느 시점에선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국채금리는 큰 변동성이 없었고요. 국제 유가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하락한 모습인데 WTI 배럴당 80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4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한쪽으로 쏠려 있던 것이 이쪽 저쪽 옮겨가면서 채 믿을 만한 알맹이를 걸러내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이 걸러지는 종목들이 무엇인지 그것 위주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주춤하는 사이 알파벳의 로보택시자 회사 웨이모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그간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웨이모는 지난해 연말부터 미국 3개 지역에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사측에 따르면 대기 명단이 작성되고 지금까지 무려 30만 명이 웨이모1 서비스를 등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로보택시 띄우기에 여념없는 머스크 덕분에 알파벳이 어부지리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저스틴 포스 애널리스트는 다음 달 테슬라가 준비 중인 로보택시 데이 행사가 뜻밖에도 알파벳의 호재가 될 것이라면서 시들해졌던 업계 관심이 이를 계기로 웨이모를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로보택시 사업이 알파벳의 1조 달러짜리 사업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현재 시총의 절반에 버금가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분석인데 미국의 연간 자동차 운행 마일의 1%만 확보해도 연간 매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계산하면서 알파벳의 목표 주가도 200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워런 버핏이 중국 비아디 지분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19일 비아디가 발행한 H주 지분을 5.99%까지 줄였는데요. 앞서 17일에도 지분을 7.2%에서 6.9%로 줄인 사실을 공시했는데 빠르게 손을 털고 있습니다. 버크셔는 16년 전부터 비아디 주식을 매입해왔는데요. 당시 평균 매입가는 주당 8홍콩달러에 불과했는데 비아디의 몸값은 이때부터 사상 최고치를 찍은 재작년까지 무려 600% 급등했고 버크셔는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절반을 매각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후에도 버크셔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비아디 지분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기차 시장이 냉랭해진 데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신청서를 제출한 지 불과 석 달 만인데요. 다만 구체적인 판매 시기나 가격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승인은 받았지만 노보노디스크가 초기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위고비에 들어가는 핵심 성분과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에 대한 특허가 현지에서 2년 이내에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중국 당군의 승인도 떨어졌겠다. 노보노디스크는 급증하는 위고비 수에 맞춰 통큰 투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돈 5조 6천억 원을 들여 미국 공장 증설에도 나서는데요. 위고비의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41% 급등하면서 명품 공룡 루이비통 모에네시를 제치고 유럽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메타와 인공지능 관련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메타의 AI 챗봇 라마를 아이폰에 탑재하는 제안을 이미 수개월 전에 거절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3월 간단한 대화를 나눴을 뿐 AI와 관련해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사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에는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더불어서 양사가 그간 앙숙 관계였다는 점도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데요. 애플은 이와 별개로 구글과 함께 오픈 AI 라이벌로 평가받는 앤스로픽의 AI 모델도 또 다른 옵션으로 출시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공지능 전략 발표 이후 파트너사들을 줄 세울 만큼 자존심 회복에 성공한 모습이네요. 독일 폭스바겐이 한때 테슬라의 라이벌로 촉망받던 리비안의 통큰 투자에 나서기로 하면서 주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내후년까지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당장 10억 달러를 투입해 지분을 확보하고 이후 4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리비안과 합작 회사를 설립해 올 하반기 첨단 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소식에 리비안의 주가는 시간에 걸해서 한때 50% 넘게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분기 수익을 내지 못할 정도로 고군분투 중인 리비안이 반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엔비디아 쇼크에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지수를 끌어올렸는지 상승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홍해 사태 장기화로 올해 들어 해상운임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해운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대 운하 중 하나인 수에즈 운하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파나마 운하는 기상 악화 문제로 통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운 업계에 따르면 해상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 21일 기준 3,475.6을 기록해 11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노르웨이 해운정보 업체 제네타를 인용해 팬데믹 당시 2021년 해운 운임 파동 및 공급망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제네타의 피터 샌드 수석 애널리스트는 최근 운임 상승에 대해 아직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본다라면서 추가 상승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뛰었는데 STX 그린로지스가 23% 넘게 뛰었고요. 대한해운이 8.15%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KSS 해운이 5.11%, 흥하해운과 페노션이 3%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싸고 전력 확보 문제가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동하려면 약 원전 10기, 10기 규모에 달하는 전력을 조달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잉여 전력이 많은 지역으로부터 송전선로를 구축해 전력을 조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안은 비용이 수조 원에 이른다는 것인데요. 한전의 송전선 설비 규정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급자의 사업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설치할 경우 수혜를 보는 기업이 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클러스터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원칙상 직접 수조 원대의 건설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이는 지나치게 기업에 부담을 지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송전선로 구축을 위해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세명전기가 27% 넘게 급등했고요. 서남도 5%대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광명전기, 재룡산업, 비트로시스가 모두 2%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기후플레이션으로 인해 올리브유, 초콜릿, 김 등 식품 가격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작황이 부진해 식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계 올리브유 가격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올리브유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유럽은 작년 여름 기온이 기록상 두 번째로 더웠는데요. 그 여파로 연초에 올리브 열매가 잘 안 맺혔고 여름에는 열매가 익기도 전에 줄기에서 떨어져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코코아 가격도 마찬가지로 엘니뇨 현상으로 코코아 주요 산지에서 이상기온 현상이 발생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고요. 김 가격도 수온이 올라가 생산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생산량 부진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식재료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음식료주 주가도 치솟았습니다. 뉴트리가 5.69%, 보라티알이 4.17%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남양유업, HK이노엔, MSC는 3% 넘는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게임주가 모처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데브시스터즈의 경우 인기작 쿠키런의 신작인 쿠키런 모험의 탑이 오늘 출시될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모험의 탑에 관한 평가가 긍정적인데요. 사전 체험에서도 게임 플레이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왔으며 사전 등록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유저들의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는 데브시스터즈가 모험의 탑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큰 폭으로 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증권가에서는 펄어비스가 오는 8월에 출시할 붉은 사막과 검은 사막의 중국 출시에 대한 기대감에 펄어비스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의 게임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NC소프트는 물적 분할 발표에 7.42%, 또 드래곤플라이도 7.22% 뛰었고요. 컴투스는 5.13%, 이어서 넥슨게임즈와 데브시스터즈가 각각 4.85%, 2.44%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시장이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증시 반도체주의 약세로 우리 시장도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요. 장중에 반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며 충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조정이 더 큰 상승으로 연결되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 상황 정확하게 판단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3거래일, 코스닥이 4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조정 등으로 부담스러웠던 상황이라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0.35% 상승해 2,774선,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841선이었는데요. 그래도 코스닥이 장중에 약세를 보이다가 말아올리며 마감한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바이오 코리아가 꺾이는 건가 우려스러웠지만 어제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1,459억 원 매수 우위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도 1,667억 원 순매수, 개인만 홀로 3,04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813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고 개인이 518억 원 동반 매수 우위, 기관만 892억 원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반도체 투톱, 미증시 반도체주의 급락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지만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0.25% 오른 88,800원, SK하이닉스도 장 후반에 반등하면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가장 눈에 띈 상승을 보여준 건 현대차였죠. 현대차 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인도 법인 IPO에 중간 배당까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 어제 2.67% 상승한 288,500원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0.55% 플러스권, 반면에 셀트리온과 KB금융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헬스케어 업종만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알테오젠 1.22% 추가 상승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오름세 기록했고요. HLB가 10.3% 시세 분출하면서 72,800원입니다. 다만 전환사채 발행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해 두시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44%, 삼천당 제약이 2.3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인 HPSP도 낙폭 과대 물량이 유입되면서 3% 넘는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단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1% 내외의 약세, 엔캠이 6% 가까이 떨어져서 지난 2거래일 동안 합쳐서 17% 넘게 마이너스였습니다. 환율은 8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1원 50전 내린 1,387원 50전,
7거래일 연속 1,380원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한일 재무장관이 환율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역외 환율을 보면 환율이 계속해서 상방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1,390원 선을 넘어섰는데요. 미 연준 인사의 매파적인 발언에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외환 시장은 다소 부담감을 안고 출발하겠습니다. 시장이 2,800선을 터치한 후에 쭉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더 올라가기엔 추가적인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나와줘야 기대감을 키워주는 분위기가 형성될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실적주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이익 추정 기간 수가 3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기업들을 추렸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비율 상위 10위권 기업에는 천보와 JW 중외제약, 제주항공, 넷마블, 한미반도체, 한국항공우주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은 실적 기대감이 큰 종목군의 주가 눌림목을 기회 삼아야 한다며 이익은 오르는데 기관의 수급이 빈집이고 거래 대금이 높은 종목들을 스크리닝했는데요. LS 일렉트릭과 삼양식품, LX 세미콘, 대덕전자, HD 현대 일렉트릭 등을 제시했습니다. 실적주 선별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장 전 이슈들 체크하시죠.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회의 그리고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열립니다. 경제와 안보에 관련된 소식들이 나올 텐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속보가 나온 대로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오늘 방산주 영향받을 수 있겠고요. 산업 이벤트로는 메타버스 박람회가 개최되고 데브시스터즈가 쿠키런 신작을 공개하는데요. 메타버스와 게임주 주가에 힘을 불어넣어 줄지 지켜보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초전도체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중국 핵융합 에너지 기업인 싱귤레리티가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고온 초전도 초카막 장치 방전에 성공했다는 소식 덕분이었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서남과 신성 델타테크, CCS, 모비스, 덕성들이 오름세를 기록했는데 이 흐름 오늘까지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증시는 엔비디아 폭등에 나스닥이 4거래일 만에 상승했죠. 엔비디아 주가에 따라서 울고 웃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어제 살짝 미소를 띤 정도였다면 오늘은 활짝 웃을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또 엔비디아 나흘 만이죠. 나흘 만에 그렇죠. 4거래일 만에 급등하면서 나스닥 상승을 주도한 상황이었고 엔비디아가 다 하네요. 엔비디아가 다 하죠. 네. 오늘도 혹시나 싶어서 한번 다우 종목 30개 중에 한번 살펴봤더니만 오른 거는 그 시총 1, 2, 3위 그 기술주들하고 네. 포함해서 이제 한 8종목 오르고 무슨 뭐 홈디포, 월마트, 보잉 뭐 이런 것들은 한 2%씩 이렇게 밀리고 해서 아 요새는 진짜 가는 쪽만 가네요.
그리고 순환매도 좀 순환-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다시 순환매 양상인가 했는데 또 다시. 하루 만에 확 또 기술주로 그러게요. 몰리기도 하고. 그나저나 어쨌거나 수요일 날 보면은 밤 사이에 엔비디아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오르고 하니까 이게 유동원 효과인가 싶기도 하고. 저 사실 우리 머니쇼 수요일 날 패널이 유동원 본부장인데 아니 직접 나와 계시는 본부장님 너무 민망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띄워주시면. 매일 10분씩이라도 전화 네. 연결이라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 시장 상승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 그래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그러시죠.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며칠 또 시달리셨죠? 네. 엔비디아 빠진다고. 네.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동안에? 뭐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이 들고 있으시면 네. 예, 좀 너무 많이 사지 마시라고 네. 예, 했지만 어쨌든 예, 이 스토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참 너무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면 네. 엔비디아를 매수를 물론 많이들 하셨긴 했는데 지난 3주 동안에 제일 많이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근에 개인 주가가 많이 투자자들이. 올랐을 때. 그래서 너무 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그게 이제 많이 주식 분할 전후해서 막 샀다고 예. 볼 수 있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셨던 분들은 아, 예. 아직까지. 그래도 참 다행인 거는 이제 어제 좀 반등을 해줘서 네. 예, 좀 불편함을 좀 덜긴 했는데 참 이게 옛날에 테슬라도 그런 경험을 좀 했잖아요. 네네. 예, 가장 많이들 사실 때가 거의 꼭지였기 때문에 근데 뭐 저희는 어쨌든 테슬라도 그렇고요.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AI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고 뭐 지난주에도 제가 나왔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리 많이 갔다고 보더라도 한 30% 왔다 정도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 스토리가 끝난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장주들은 네. 더 많이 갔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리드를 하니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I 사이클 전체는 30%라 그러면 엔비디아는 절반 이상 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의 주가 흐름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걱정을 했었냐면 어제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약 일주일 넘게 어떤 모습이 나왔었냐면 나스닥이 오히려 상승을 못 하고요. 반면에 다우존스가 상승을 하고 러셀 2000이 상승하는 그랬죠. 모습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뭐 순환매 뭐 아니면 이제 IT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보통 그게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끝물 시그널일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IT 성장주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나머지 종목들이 주도를 하는 시장이 나오면 그게 이제 마지막 사이클의 이제 마지막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뭐 물론 좀 그렇게까지 걱정 안 했습니다만 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덩달아 좀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지만 어제 또 다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나스닥이 다시 상승을 하고 네. 예, 또 러셀과 다우존스는 쉬어가고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저희가 항상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 작업을 하거든요. 예. 실적 나온 것들 네. 넣고 해서 업데이트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돌려보는데 주말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다우가 올라가지? 예, 그러니까 다우는 적정 가치에 이미 다 왔다.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근데 반면에 아직 나스닥 100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저희의 분석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시장이 벌써 나스닥은 쉬고 나스닥 100은 쉬고 오히려 다우가 막 올라가니까 이게 굉장히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단 말이죠. 그 월요일이 또 이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는 것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낸 내용은 이게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고 사이클이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서 키 맞추기 정도의 어떤 모습이다. 그래서 계속 또 다시 이제 IT와 AI 사이클에 이어지는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또 다시 이제 키 높이 맞추기가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번복을 하면서 가면은 그 시장은 계속 가는 시장이고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IT는 죽고 나머지가 막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나오면 그게 이제 과열이 되고 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는 고점 시그널이라는 것은 못 찾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한 사흘 빠졌으면은 또 하루 정도 오르는 거는 시장에서 또 얼마나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또 기술적 반등의 성격도 있으니까 네. 그렇기도 합니다만 네. 그래요. 지금 주말에 이제 여러 가지 돌려보시고 네. 그 다우가 왜 오르지 하면서 이상하셨다고 하는데 네. 저는 오늘 지금 이제 리비안이 시간외 거래에서 폭스바겐 투자를 받았다고 아마 50%도 40%도 오르고 저렇게 한다는데 네. 그래서 한번 리비안 살펴보니까 21년 3년 전에 21년 11월 달에 상장하면서 78불로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179불까지 치솟았다가 네. 이게 지금 계속 우리 뭐 통상 신규 상장주하고 비슷한 흐름입니다. 리비안 네, 같은 네, 네. 경우 계속 흘러내려서 금년 4월에 8불 26센트 저점 찍고 지금 한 11불 왔는데 그러면은 이런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은 저기 본부장님이 지난 주말에 다우가 왜 오르지 하는 것처럼 170불에서 왜 샀지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를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정말 알다가도 모르기도 알다가도 모를 어려운 곳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요. 네,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리비안 네. 뉴스. 예. 네, 큰 그림이라 하면 네. 이 전기차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그러니까 즉 자율주행 네. 이걸 다 연결시켜서 좀 보고 있는데요. 이 혁신 사이클에 있어서 저희가 투자를 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테슬라가 네, 적자일 때는 투자를 안 한다. 근데 테슬라가 흑자 전환을 했었을 때는 투자를 한다. 그게 2019년 하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나머지 종목들 리비안이나 뭐 등등에 네. 투자 투자 안 합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똑같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네, 복스바겐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네. 복스바겐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1등의 회사죠. 그렇죠. 근데 5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 네, 이거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 제대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아까 또 다른 뉴스 나왔었죠. 워런 버핏이 BYD를 판다. 허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중국산에 대한 것과 그 이외의 나머지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변하는 게 아닌가. BYD가 사실 가장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 점유율을 예. 테슬라 거를 잡아먹었단 말이죠. 그랬죠? 예. 그래서 거의 요즘에는 판매 대수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예, 예, 그럼 1, 2등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워런 버핏은 팔아요. 예. 물론 수익이 많이 나서 팔고 있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싼데도 불구하고 팝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리비안이 오면서 이제 복스웨건이 이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뛰어드는 게 확실하게 나오면 리비안을 통해서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비안의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아하,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못 만들었다가 네, 이제는 복스와겐의 브랜드를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시작하고 여기서 시장 점유율이 예를 들어서 BYD가 빠지면 뭔가 스토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투자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투자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 캐시우드님이 하는 투자 전략과 저희는 좀 틀린 부분이 네.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예, 흑자 전환 또는 그 전에 현금 흐름 흑자,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그 플러스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게 항상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흑자일 때부터 사서 죄송합니다. 적자일 때부터 사서 흑자 전환하는 것까지 다 보고 다 올라가게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시면은 캐시우드님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는 완전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돈을 정말 많이 받았지만 지금 보시면은 그 아크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70%란 말이죠. 네. 나머지 회사들은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엔비디아를 팔고 다른 걸 산 케이스까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뭔가 요 스토리를 보고 있으면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건 감지하는데 예. 계속 봐야죠. 아하.
그래서 만약에 진짜 리비안의 판매 예. 대수가 예. 확실하게 막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리비안의 현금 흐름이 흑자로 바뀐다. 이때는 사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런 뉴스를 보고 있으면 참 재밌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큰 그림을 봐야 되니까. 그죠?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왜 BYD가 성공을 하기가 어렵냐 길게 봤었을 때는 계속해서 이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만드는 차량이고 뭐 옛날에도 굉장히 많이 그 스파이웨어 공격 많이 했잖아요. 네. 예, 뭐 화웨이를 완전히 공격했었을 때 그 얘기가 뭐였죠? 칩에다가 뭐 심었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BYD가 만드는 차량에 대한 어떤 의구심은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건 맡기는 거잖아요. 네네.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를 쓸 수 있는 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네네. 그만큼 어떤 신뢰도가 쌓여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싼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 뭔가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 이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시니까 또 엔비디아 사실 뭐 지난해 이미 벤처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잖아요. 이 부분 뭐 AI 쪽도 계속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그래서 뭐 한 가지 또 이 테이블을 한 거 갖고 왔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S&P 500을 보고 있으면은 네. 상당히 지금 강세장이죠. 계속해서. 그렇죠. 예. S&P 500이 2% 이상 조정이 없었던 기간이 지금 벌써 335일째. 아니죠. 이틀 더 더하니까 336일째입니다. 하루에 2% 빠지는 예. 그게 없었던 기간이 이렇게까지 길어요. 예. 이거를 이제 과거 1950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 번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한 10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10번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떤 그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3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3개월 뒤에는 어땠나? 보면은 5.6%나 올라요. 중간값이. 그리고 확률이 67%확 튑니다. 더 중요한 거는 6개월 뒤는 어땠나? 6%나 오르고요. 확률은 89%로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이 조종이 강세장 아래에서의 단기 조종일 거다. 한 달 동안의 조종이 있을 수 있었던 거지 3개월로 보고 6개월로 봤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상승할 거고 1년 뒤로 계산했었을 때는 9.6%의 중간값이 나오고 67%의 상승률이 나온다. 67%의 상승 확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뭐 70%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베팅을 할 만하죠. 51%인데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 정도의 확률이라면 저희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예, 물론 종목 선별은 잘 하셔야 됩니다. 네네.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막 엔비디아만 사놓고 그냥 묻어두면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네. 보이면 이때부터는 이제 정말 이제 종목 선별을 더 잘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시작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미 연준의 금리나 시기라든지 횟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또 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좀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향후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메시지 전달하려고 했던 올해 연초부터 예. 전달하려고 했던 부분은 너무 금리를 많이 내리고 빨리 내리는 걸 기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너무 빨리 내려버리면은 이게 폭등장이 나와서 이 닷컴 버블의 재현, 그러니까 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에 나타났던 그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정신없는 상승장이거든요. 1년 반 동안에 S&P 500이 70% 오르고 1년 반 동안에 나스닥이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80% 오르고 나스닥 100은요 353% 올랐어요. 1년 반 동안에. 네네. 그냥 돈 집어넣으면 그냥 맨날 하루에 돈 프린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금리를 그렇게 빨리 내려버리면 그렇게 시장이 되거나 아니면 정반대. 무슨 얘기냐면 정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빨리 내리는 거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바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경기 침체가 빨리 오면 시장은 1년, 2년 뒤에 마이너스 25%, 30%란 말이죠. 그럼 다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는 것도 좋지 않고 네. 너무 빨리 내리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폭등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폭락장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어떤 시나리오가 자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전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 연준의 얘기가 참 마음에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아무리 많이 내려봤자 2번이잖아요. 예. 그리고 내리는 시기는 9월 달 또는 뭐 11월 달 정도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2번 내린다라고 하면 뭐 아마도 9월 내리고 12월 내리고 이렇게 정도 되는 거고요. 또 내년도에는 미 연준 그 점도표는 내년에 3번, 4번 내려줄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저희는 한 2-3차례 정도만 내려줘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내려주는 모습이 훨씬 더 저희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천히 내려주는 것이 이제 금리도 천천히 떨어지겠지만 그만큼 경기가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금리를 굳이 많이 왕창 내려주지 않아도 경기가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여준다. 이게 훨씬 더 좋은 모습이거든요. 경기가 너무 빨리 식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내려줘야 된다. 이건 유동성으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안 좋은 모습입니다. 사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후유증을 안 만들려면 하면 이렇게 천천히 금리 인하를 내려주는 것이 좋겠고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보시면은 뭐 딱 4.25% 정도에서 그래서 4.5에서 4.25. 그러니까 금리 한 번 내려주는 것, 또 2번 내려준다라는 의견이 높아지면 아마 4%대 근처까지 내려갈 거예요.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뭐 한 차례 정도 내려준다 그러면 또 0.25 정도 내려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다.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경기 침체가 뭐 당분간 오지 않아요. 12개월 동안에 올 확률은 굉장히 낮고 또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경기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해줍니다. 여기 좀 올려주셨네요.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 S&P 글로벌 서비스 및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뭐 폭등 이것이 지나가고 나서는 천천히 떨어졌다가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죠. 지금 한 54.6이니까 뭐 요 정도 숫자를 가지고 종합 PMI 지표가 이 정도 숫자면 저희가 생각할 때 경제 성장률 2.5% 시대, 좀 많으면 3% 시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미국 경제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시 지표가 별로 이제 힘을 못 쓰는 양상. 네. 그리고 뭐 연준 관계자들도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영향력도 떨어지고. 어제 캐나다만 하더라도 5월 뭐 먼 거 4월도 아니고 바로 5월 인플레이션이 2.9%로 발표돼서 이제 2.7에서 2.9로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도 전혀 뭐 국채 입찰 좋고 해서 또 금리 안 올라가고 하니 주말 뭐 PC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별로 신경은 안 쓰이는데 저는 당장 내일로 다가왔네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바이든 현 대통령 간의 이제 1차 TV 토론 요거 약간 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 아닌가요?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그냥 상당히 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네. 그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이 공화당 집권 예상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배예요. 바이든 그 민주당 대비해서 트럼프의 공화당이 거의 뭐 그 수입할 거다. 그러니까 집권 예상하는 게 42%고 수입이란 얘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예, 완전히 확 다 가져가는. 네. 지금 이게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 그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트럼프도 되고 상원 하원도 다 가져가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이거 있다. 높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를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냥 금리 내리고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또 뭐 돈 풀고 난리 치겠죠. 그러면 이게 딱 어떤 모습이 나올 거냐면 닷컴 버블 나올 겁니다. 닷컴 버블이나 뭐 어떤 버블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 풀린다는 거네요. 그리고 폭등 그 이후에 폭락. 이런 장이 2년 나왔다가 2년 나왔다가 이런 식의 흐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모습은 정말 이건 대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뭐 무슨 숫자로 가지고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뭐 닷컴 버블 일어났었을 때 PER이 100배 가는데 그걸 제가 들고 있기는 제가 제 분석으로는 그게 어렵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걸 쫓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이게 팔기도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글쎄요, 이게 진짜 리퍼블리건 공화당이 상원 하원에 대통령까지 다 가져가면 어떤 모습이 될지 물론 그래서 주식은 안 팝니다. 네. 지금은 조금 비싸 보인다 하더라도 안 팔아요. 무슨 얘기냐면 PR이 지금 21배잖아요. 그러니까 21배는 어디 S&P 500이요? S&P 500이. 네. 21배는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적절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계산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예. 미국 기업들이 배당 성향 플러스 주식 매입 소각을 하면 예. 전체 수익의 97%를 환원해줘요. 어허. 그렇다 그러면 PER이 높아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간단하게 계산하면 금리로서 계산을 하면 네. 금리가 4%다. 그럼 1 나누기 4%. 그러면 25배 PER. 1 나누기 5 하면 20배. 그러니까 지금 20배에서 25배의 PER이 전부 다 이익을 환원해 준다고 계산한다면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21배다. 예. 뭐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어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집권을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부양 정책을 막 넣고 그러면 25배만 가겠습니까? 예. 훨씬 더 가죠. 예. 그거를 누리긴 누릴 건데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하겠죠. 아, 예. 그래서 어쨌든 준비는 해야 됩니다. 네네. 예. 만약에 진짜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부양 정책이 쓰여지고 기업들 엄청 우호적인 정책들이 막 계속 나오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만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이러면 그렇죠. 아, 예, 우리나라 정말 뭐 피곤해지고요. 대중 관세 네. 엄청 때릴 수 예,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피곤해지고 예, 뭐 당연히 뭐 트럼프가 되자마자 하면 우리한테 저기 군사비 내라고 난리 칠 텐데 뭐 4조 뿐이겠습니까? 뭐 10조 내놓으라 그럴 텐데 아무튼 거의 뻔한 부분들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예측이 된다 그러면 우리 준비해야죠. 그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조금 어떤 당이 집권을 하던 간에 주식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쁠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대신에 한국을 사야 되냐 미국을 사야 되냐 아,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트럼프가 되면 미국 쪽에 집중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딱 됐었을 때 예. 8년 전이었나요? 아무튼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막 당선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네네. 처음에는. 네. 예, 워낙 예측 불가능이다. 근데 그 이후에 정책 딱 나오면서 예, 기업들 세금 감면 딱 나오면서 주가가 가장 폭등을 많이 했었죠. 트럼프 집권 있을 그렇죠. 때. 예, 그래서 네. 사실 그 정도로 올라갈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때 경제 상황이나 뭐 그러니까 금리도 정말 너무 많이 내려줬었던 거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영향 엄청나게 미쳤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그 영상들이 많잖아요. 예, 본인이 시진핑을 부러워하는 모습 보여주고 예. 예, 그런 것들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또 이제 미국 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네. 뭐 미국의 어린 세대들한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가 이런 데서는 극명하게 갈리는 민주당 공화당 할 것도 없고 바이든하고 네. 저 트럼프 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재정 측면 이런 쪽에서는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다 일단 빚내서 쓰고 보고 네. 그다음에 뭐 금리는 낮추고 이런 식인데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냥 선출직 정치인이라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임기 동안에 일단 뭐 빚내서 땡겨 쓰고 일단, 예. 펑펑 하는 거고 뭐 그런 그거다 보니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는 누가 돼도 또 한번 가속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재정 적자는 미국의 재정은 더 나빠질 것 같고 그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11월 대통령 선거 전까지의 기간, 네. 그다음에 대선 결과 나오고 나서 단기간, 네. 그다음에 누군가가 되고 나서의 그 임기 동안 뭐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보는 이유가 네. 지금 저 골드만삭스의 저 리포트가 수상해요. 네. 어떤 점에서 수상한가 하면은 네. 우리가 2020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네. 2016년을 생각해 보시면은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때 네네. 선거 당일까지만 하더라도 뚜껑 열기 전에 힐러리가 된다고 97% 가능성이라 그랬어요. 네. 모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했는데 뒤집어졌죠.
그러고 트럼프 당선되면 주식 폭망할 거다 했는데 그날부로 날아갔죠. 그러니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지금도 저것이 이제 과연 저 골드만삭스가 왜 저런 리포트를 냈을까 싶기도 하고 저 결과대로 나올 것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여론과 다른 실제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과 다른 또 투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뭐 그런 상황이라서 좀 단계별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얘기 중에 두 분 중에 이렇게 뭔가 시장에 오늘 이슈는 그쪽은 아닌 것 같은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이 툭 튀어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네. TV 토론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는 정치적인 부분을 잘 안 봅니다. 투자할 네. 때 있어서. 공화당이 되느냐 뭐 민주당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어떤 산업이 무엇이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가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요. 물론 일정 부분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 뭐 10% 내지 20% 정도를 정책 관련주들을 실기는 하죠. 그렇지만 저는 뭐 제가 워낙 워런 버핏을 존경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인 요소로서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아까 지금 나오잖아요. 그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간에 이 공통이 뭐죠? AI입니다. AI. 자, AI를 잘 생각해 보시면 바이든 정권 아래에서 AI가 정말 확장이 됐었어야 되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실 그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직장을 잃잖아요. 그렇죠. 예. 예, 생산성이 높아지는 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도 AI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건 대세입니다. 그냥 뭐 어떤 정권이 되든 말든 간에. 그래서 저희는 AI 투자가 마음 편해요. 예. 그리고 조금의 어떤 변화를 생각해야 되겠고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전력 인프라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다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이게 이미 대세면 예. 관련된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는 미국이 지금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걸 쓰는 방법이 뭐 트럼프는 뭘 쓸 거지. 뭐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전통 에너지 얘기할 거고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 얘기할 거고. 근데 또 지금 현재 기후 변화가 워낙 심각하니까 또 뭐 아무튼 트럼프는 말 잘 바꾸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쪽은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누가 되든 간에 상관없는 쪽 그리고 대세가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근데 가끔은 이제 아무튼 참 그거를 저는 항상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네. 큰 흐름이 더 중요하지. 아. 아무튼 대통령 혼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각각 예상 체결지수 2,771포인트, 84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0.6%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22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9%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지금 방금 보셨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2%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2만 6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KB금융 포스코홀딩스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7만 8,500원, 36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반등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8만 900원. 알테오젠이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8만 6,500원. 에코프로가 0.4%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만 900원. HLB가 1.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만 1,600원. 엔케임이 1.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2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PSB가 0.8%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 4만 1,800원. 리노공업이 2.5%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4만 5천 원. 이 가운데 셀트리온제약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4만 9,800원, 클래시스 2% 강세가 예상되죠. 호가는 5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호가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또 미증시와는 좀 별개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국 증시 아닙니까? 누가 감히 예측을 하며 아마 지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데이 트레이더나 스캘퍼 분들은 지금 이제 슬슬 이제 몸 풀고 와서 이제 모니터 이제 앞에서 분봉들 이렇게 주요 관심 종목들 분봉 딱 펼쳐놓고 어느 놈이 꿈틀거리나 그거만 이제 오늘 한번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어느 놈이 갈라나 하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너무 우리 한국 증시를 희화화했나요 방금? 뭐 네, 근데 그래도 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떨어질 때 저가 매수로 또 접근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죠. 우리나라의 가치 투자자분들이 직장을 잃으셨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건 참 안타까운 얘기죠. 어디 증권가에서 말입니까? 네. 운용가에도 마찬가지. 운용 쪽에서 네. 그게 답을 해주는 거 아닐까요? 발붙일 틈이 없었죠. 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사실. 그 시장 자체가 변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를 추종해야 되고 정말 아무튼 돈의 흐름이 올바른 쪽으로 흘러가게끔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면 돈의 흐름이 그냥 하루에 단타치기 하는 거에 다 몰리고 있다. 그 정말 그 국가의 미래에 있어서 얼마나 나쁜 얘기일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제가 공격을 받아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도 좀 커플링 되는 부분은 그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관련주 내에서 뭐 우수 AMS, 삼진 L&D, 또 자동차 쪽에서는 HL만도 이쪽이 움직이는데 이거 사실 앞서 저희가 얘기 나눴던 그 폭스바겐이 리비안 투자한다는 소식 이러면 또 국내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결시키겠죠. 근데 제가 우리나라 부품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동차 부품이요. 예, 끝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끝이 없으시다는 말씀은 아무튼 네, 그냥 유구무원이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유구무원. 네, 그냥 네.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기업 쪽 얘기 아니 기업 말고 미국 쪽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미국 간밤에 나온 경제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기가 좀 괜찮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사실 미 연준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 상황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경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가 좋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좋은 이유를 보시면 이제 작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경제 성장률 2.6%가 나왔어요. 네. 상당히 높은 숫자죠. 근데 그 정도로 나올 만한 경우였냐? 아니었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높게 나왔어요. 그럼 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그 AI가 연결됐었느냐? 예. 그 미켄지 자료를 보고 있으면은 한 1%포인트 정도를 이 AI 때문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고용 시장의 안정된 부분이 그 증가를 시키고 있는 GDP 성장률이 1.6%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상승시켜 준 게 1% 더해줘서 2.6이었다. 그럼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면은 지금 2, 4분기가 3.0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틀란타 페드의 숫자고요. 이 숫자를 반영해서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계산을 해보시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3.13%. 그러면 이제 작년보다 더 좋은 거죠. 예. 실질적으로 이익 증가율도 보시면은 지금 예측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올해 1, 4분기의 이익 증가율이 S&P 500이 약 한 5%가 살짝 안 돼요. 근데 이제 2, 4분기 지금 전망치를 보시면은 올라가는데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8%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얘기가 자체가 지금 이제 GDP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3% 수준입니다. 지금 예. 본부장님, 저 자료가 연준 자료라고 레퍼런스를 다루셨는데 네. 저게 리얼 GDP, 실질 GDP겠죠? 실질입니다. 실질이죠. 실질입니다. 실질입니다. 예, 만약에 명목이라면은 저기서 인플레이션 더 하셔야죠. 인플레이션을 빼줘야죠. 그러니까 더 하셔야죠. 실질은 아니 명목을 보시려면 저 수치가 명목 성장 저전자 실질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 수치가 명목 성장률이라면은 우리가 아니요. 이제 인플레를 감안해서 좀 낮춰서 봐야 되지만 저게 실질 GDP 성장률이니까 진짜 미국이 네. 그만큼 인플레를 감안하더라도 3% 성장한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니까 3%가 넘는 거죠. 3%가 5%가 넘는 거죠. 분기로 이렇게 되니까 이건 작년 동기 대비 숫자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네. 자, 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요, 명목 성장률 5% 이상, 그리고 실질 성장률 3% 시대, 인플레이션 2% 넘게 더 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딱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만큼 성장률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임금 네. 미국 경기 상황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저희가 좀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26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떨어졌고 S&P 500, 나스닥 반등했고요. 특히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나흘 만에 좀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상승을 주도하는 상황이었고 미국의 경기 지표도 지금 호조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어떤 출발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데 어제 장에서는 일단 2770선에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반도체 쪽에서는 물량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호가에서는 반도체 쪽 다시 한번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출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2% 떨어집니다. 2767포인트, 코스닥은 0.4% 상승합니다. 84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떨어집니다. 0.7% 하락이네요. 8100원 선. 지금 8만 원 선을 좀 간신히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올라갑니다. 1.7% 상승하면서 22만 9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4% 상승합니다. 33만 2천 원. 그리고 현대차도 0.3% 상승 중이죠. 28만 9,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떨어집니다. 6만 4,200원이고요. 기아가 0.5% 하락합니다. 12만 8,3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이고요. 셀트리온 소폭 떨어집니다. 17만 7,700원. KB금융이 1% 떨어지네요. 7만 8,1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4% 하락하면서 36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 내에서는 지금 SK하이닉스 또 아무래도 전일 낙폭이 좀 컸던 어제도 SK하이닉스는 올랐었죠. 그 전에 좀 주가가 이틀 연속 좀 조정을 받았던 측면이 있었고 어제 이어서 오늘 장에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SK하이닉스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8% 상승하면서 닷새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18만 1,0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1.3% 떨어집니다. 28만 6천 원. 에코프로가 1.2% 상승합니다. 9만 1,600원. HLB가 1.3% 떨어지네요. 7만 1,800원이고 엔캠은 1% 상승합니다. 22만 4천 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약보합권이고 리노공업도 소폭 떨어집니다. 호가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23만 8,500원. 오늘 클래시스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4% 강세, 5만 4,200원이고요. 삼천당 제약은 지금 약보합권으로 14만 8,000원. HPSP가 약보합으로 4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혼조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자 리비안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앞서 호가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에코캡이 상한가예요. 2,690원. 자 그리고 대원화성도 24% 급등합니다. TCC 스틸도 4.6% 상승하면서 5만 4천 원, 대유 에이텍, 동국 RNS도 3% 이상 올라가고요. 삼진 L&D도 5.4%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고 폴라리스 세원도 7.9% 강세 1,871원, 그리고 HL만도 3% 강세. 그밖에 우리산업 지금 8% 넘게 올라가고요. 오신 시스템도 8%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남성 지금 아모그린텍, DY까지도 지금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리비안 관련주 앞서 저희가 좀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폭스바겐에서 투자를 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비안 관련주들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빠르게 지금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던 초전도체 관련주들 오늘 지금 올라갑니다. 서남이 16% 급등합니다. 5,380원이고 모비스도 5% 강세 보여줍니다. 3,700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덕성도 4.9% 강세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2.6% 상승하면서 6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파워로직스도 1.7%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CCS 4% 상승하면서 2,705원에 거래되고 있고 아센디오, 아모텍까지도 2%에서 1% 안팎으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11% 급등합니다. 7만 9,400원.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 상승 중이고요. 그밖에 네페스아크, 링크 제니시스, 에이직랜드까지도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HBM 관련주들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한미 반도체 다시 올라갑니다. 2% 이상 상승하면서 17만 7천 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DIT, DI까지도 3%에서 6% 강세고요. 그리고 MK전자는 강보합권이고 워트가 13% 급등합니다. 18,130원에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PSK홀딩스, 또 오로스테크놀로지, QRT, 제너셈까지도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1.5% 올라가면서 53,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리비안 관련주, 초전도체, 뉴로모픽, HBM 관련주 흐름 좋고요. CXL까지도 움직이네요. 파두가 4% 강세 22,100원이고요. 그리고 엑시콘, 네오셈, QRT, 퀄리타스 다 올라갑니다. TLB까지도 일제히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반도체 쪽 흐름 좋네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지금 나흘 만에 급등했고 국내 증시에서도 파생된 반도체 관련 쪽들의 움직임이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1,61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03억 원, 1,236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2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8억 원, 7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근데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빠르게 좀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6,000계약 넘게 6,751계약 지금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오늘도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4원 상승한 1,391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변동폭도 굉장히 크고, 예. 진짜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개장 5분 만에 지금 6분 만에 6,800개 네. 코스피 선물 순매도 외국인, 예, 맞습니다. 현물도 한 330억 순매도. 예. 그러면 지수는 코스피는 지수는 또 힘들어지는데요, 이러면. 그러게요. 참 그러네요. 그래 다들 미국장이 차라리 편하다는 말이 그 말이네. 뭔가 좀 하다못해 반나절 후라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되니까. 이거는 한치 앞이 예상 안 되네. 결국 오늘은 아까 그거였네요. 오늘은 뭘까 해서 리비안 관련주였네요. 그렇죠. 아까 호가에서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뭘까 해서. 리비안 관련주. 잘 반도체 엮어요. 리비안이에요. 잘 엮어요. 원래 스토리는 만들기 나름이니까요. 예, 미국 경기 저희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네. 그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네.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게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네. 이런 이렇게 움직임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한국 증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으면 우리도 수혜를 받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실 꼭지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만약에 미국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시장들이 다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모기지 금리가 이제 살짝 떨어지면서 그 7%가 깨져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이 모기지 신청 건수가 확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미국은 지금 현재의 가계가 굉장히 튼튼하구나. 모기지 금리 7% 30년짜리를 감당하는구나. 네. 이 정도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95년에서 2000년 사이클 때도 보시면은 이 30년 모기지 금리가 7%보다 훨씬 높았던 기간이죠. 그때도 계속해서 경기가 좋았습니다. 왜? 인터넷 사이클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2007, 8년도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7, 8년도에는 보시면은 모기지 7%보다 훨씬 낮았다가 7% 딱 도달하니까 폭락, 큰 금융 위기가 터졌죠. 지금은 그 모습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다른 지표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가계 부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소득을 벌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소득 중에서 도대체 얼마를 쓰냐, 그러니까 이자랑 이 부채를 상환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쓰느냐 하는 이 비율입니다. 이게 보시면 미국인데요. 이게 2000년도 닷컴 버블 터지기 전, 그리고 2007, 8년도 금융위기 터지기 전 숫자로 보시면은 12%를 훨씬 돌파를 하죠. 그죠? 그리고 많이 올라갔을 때는 거의 13.5% 가까이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모습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희가 왜 그래도 괜찮다고 계속 얘기해드렸냐면 네. 이게 경기 침체가 왔는데 그게 인위적인 경기 침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망가져서라기보다는 네. 그때의 어떤 뭐 아시겠지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소비를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는 그런 케이스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벌어졌던 현상이고요. 지금 완전히 정상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자 비용이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자와 그 부채 상환하는 필요한 돈이 가처분 소득의 10%가 안 됩니다. 이럴 때 어떤 큰 위기가 터질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 여전히 굉장히 상당히 괜찮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지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전체 부채만 보지 않고요. 나눠서 보는데 민간 부채와 그 정부 부채를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보시면은 왼쪽 끝을 보시면은 왜 금융위기가 터졌냐면 민간 부채의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구간이 계속 이어졌어요. 굉장히 높은 부채가 늘어나는 구간이었죠. 네. 예, 그게 이제 큰 위기와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많이 민간 부채가 올라갔지만 그래도 그게 10%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요. 연간 성장률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뭐 늘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계 부채나 뭐 민간 부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놓고 봤었을 때 그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굉장히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또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 얘기하고 또 뭐 그 부도 기업 수가 역대 최고치다라는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갖고 오면서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숫자, 그러니까 몇 개의 기업이냐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GDP 비중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가계의 펀더멘탈과 기업의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큰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어떤 우리한테 악영향을 미칠 그럴 타이밍이 당분간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또 이런 지표도 있습니다. 예대율 전에도 매번 보여드리는 숫자잖아요. 예. 이 예대율 자체가 70%대라는 것은 이 그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해서 민간 크레딧, 민간 신용이 나간 걸 더한다 하더라도 저 숫자가 뭐 한 70%대 후반, 그러니까 8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은 경제로 놓고 보면은 네. 상당히 좀 믿고 계속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타이밍이다. 사이클로 놓고 보면. 네. 그래서 좀 안전하지 않나, 좀 마음이 놓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원 부장님 나오시면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쪽을 많이 이렇게 짚어주시는데 네. 뭐 우리 국내 증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하루하루 다르게 막 형성되는 테마주나 순환매 성격의 그 매매 흐름에 대해서 뷰를 여쭤보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또 네. 그쪽에 들여다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보실 시간도 없고 그렇지만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 본부장님 개인의 뷰도 좋고 유안타 증권의 뷰도 좋은데 네. 그래도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 기아 요런 쪽 네. 그리고 방산 쪽 네. 요런 뭐 조선 쪽 여기에 대한 어떤 토론하시다 보면 뷰는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는 뭐 저희가 그 선진국 신흥국으로 계속 테이블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저희는 제가 아무리 미국 쪽을 보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한국 주식을 제외한 투자를 조언을 하지만 그분들이 다 또 한국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신흥국에 있어서 지금 현재 타이밍과 사이클로 보면 네.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국가 중에 하나다.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국가가 대만이었고요. 네. 사실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베트남. 요 정도로 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뭐 신흥국 중에서 굉장히 커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대만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만요? 대만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갖고 왔는데 대만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차트가. 우리나라 정말 부럽죠. 하하. 똑같은 반도체,
그죠? 예. 근데 TSMC와 삼성전자의 차이인 거죠, 저게. 예,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기대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마트하신 분들이 다 삼성전자 가졌던 케이스. 그리고 앞으로 당연히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시기의 차이지 뭐 이게 뭐 아니까. 근데 또 그것을 바톤 터치를 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계속 잘하고 있는 데가 SK 하이닉스잖아요. 예. 거의 뭐 HBM의 70% 이상을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으니까, 그죠? 마이크론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국에 대한 어떤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한국이 10%고 대만이 9%잖아요. 그럼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예. 근데 경제 사이즈는 대만이 우리나라의 절반인 거 아시죠? 인구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근데도 대만을 저렇게 많이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저 정도로 가져가는 거는 당연히 우리 수혜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네.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 AI 사이클이 끝났다. 예. 예, 이제 HBM에 대한 어떤 그 성장 스토리가 끝났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고민하는 거고요. 또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가 더 이상 전기차 스토리가 아니라 자율주행 스토리다. 네. 이랬을 때 또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연결시켜서 보셔야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AI 스토리가 뭐죠? 하드웨어 스토리죠. 그렇죠. 현재는. 예, 현재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넘어갈 예. 때 우리가 어떤 거를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네. 예, 그거의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행스러운 것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고 있으면 걱정은 하지만 아직까지 네네. 이 엔비디아 하드웨어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러게요. 예. 그러면은 우리의 스토리도 끝난 게 아니죠. 예. 예, 엔비디아 주가 차트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많이들 걱정을 하시지만 엔비디아를 보고 있으면 이게 가파르게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작년에 9월부터 11월 달까지 22% 빠졌다가 급등. 그래서 148% 급등했고 또 올해 4월, 5월에 급락, 22% 급락했다가 또 급등.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점점 떨어지는 속도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이런 차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의 고점은 3.3조 달러가 아니다. 아, 예.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엔비디아 많이 사고 있는데 제가 그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너무 한 종목에 다 투자하지는 마시고, 뭐 SK 하이닉스도 좀 사시고, 네네. 삼성전자도 좀 기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AI 스토리는 30% 왔다. 네. 아직 뭐 50% 아직 안 왔다. 그러면 좀 더 좀 마음 편하게 시장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들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발 악재에도 잘 버텨낸 우리 시장, 그런데 환율이 살짝 발목을 잡다 보니까 코스피가 0.1%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2,771선 전개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0.43% 플러스권 845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2,281억 원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6억 원 소폭의 매수 우위, 개인이 2,147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도 함께 보시죠.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392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이 22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423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시죠. 오늘 인터넷과 가구, 전기 제품 업종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반면에 항공과 물류, 우주항공과 국방, 전자제품 업종은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리비안 관련주가 치고 올라갑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이 테슬라의 대항마인 미국 전기차 회사 리비안에 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불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에코캡이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2,690원. 대원화성은 상한가 도달 후에 조금 상승폭을 떨어진 상황인데요. 그래도 23.24% 급등하면서 1,856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알맥이 10.37% 상승하며 39,900원. 우리산업 7% 올라갑니다. 16,0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우진시스템도 2.53% 플러스권입니다. 8,1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강했던 초전도체 관련주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중국의 핵융합 에너지 기업인 싱큘레리티가 인공 태양으로 불리는 고온 초전도 토카막 장치 방전에 성공하자 주목받고 있는데요.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선 지금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니 이 부분은 체크하셔야겠고요. 선암이 13.2% 상승 5,180원, 덕성이 1.3% 올라가고요. 모비스가 2.4%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모비스 3,63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CCS가 2% 가까이, 신성 델타테크 0.78% 오름세 유지 중입니다. 반도체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HBM 관련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트가 장중에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4.55% 상승하며 16,780원 선 전개되고 있고요. DI가 9.43% 오르면서 29,600원, DIT가 3.6% 상승합니다. 2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3.1% 상승하면서 현재 23만 1,500원 구간 지나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0.48% 강세 흐름 2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도 오름세입니다. 오늘 쿠키런 신작을 발표한 데브 시스터즈가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25.04% 급등하면서 7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위메이드가 5.47% 플러스권으로 43,400원, 크래프톤도 2.3%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28만 9천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카카오게임즈가 2.2% 오르며 2750원, 네오위즈도 1.6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1,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수 자체는 좀 엇갈리는 흐름인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 에셋 김도현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어서 시장 역시도 울고 웃는 모습인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비교적 선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주 일시적인 조정을 겪은 후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고점인지 우려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전일 엔비디아가 6% 넘게 상승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에도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을 하긴 하였었지만 이 반도체는 AI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이 SSD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생성형 AI의 진화에 따라서 학습과 추론 분야에서 SSD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이 기업용 SSD, eSSD 출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시장 조사 전문 업체인 글로벌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이 올해 SSD 시장 규모가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7.56%까지
커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반도체 섹터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어떤 종목 눈여겨보시나요? 네, 우선적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장비 3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램 리서치,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의 SiC 포커스링을 공급 중인 TCK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TCK는 SiC 포커스링 글로벌 1위 기업인데 주로 낸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낸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스입니다. 테스는 이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업인데 주요 제품으로는 PCVD 증착 장비와 시각 공정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테스 역시 낸드의 매출 비중이 6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이번에 이 HBM과 관련해서 상승률이 크지 않았었고 그 밖에 이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그리고 가전 사업부,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부 또한 기본 이상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갈수록 실적 개선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초쯤에 2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 시장은 2분기 매출액이 73조 5천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인 2022년 1분기 매출액인 77조 7,800억 원을 경신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좀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아마도 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 실적 개선이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실적을 이끌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추가적으로 떨어질 요인이 보이진 않고 있는데 좀 환율이 부담입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최근 증시 상황이 외부 요인으로 인한 달러 강세 때문에 전반적인 조정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엔비디아의 조정으로 인해서 최근까지 국내 증시가 반도체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만큼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좀 지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업종, 더 나아가서는 이 국내 증시의 투심에도 좀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셔야 하겠고 최근까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아왔던 만큼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현재 코인 시장 상황, 코인 시장 진단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크립토 퀀터 박별 연구원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가상자산 비관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함께 투자 전략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6만 1,000달러까지 좀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 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지금 비트코인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6월달 미국 FOMC 이후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FOMC 이후 정확하게 FOMC 직전 6월 5일부터 25일까지 나스닥은 3.5%, 코스피는 2.7% 상승한 데 반해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3%,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12%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폭 키운데 또 이렇게 현물 ETF 영향이 컸다는데 다소 좀 의외의 뉴스입니다. 그러니 현물 ETF가 샜으면 ETF 통해서 돈이 들어왔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가능한데 지금 문제는 지난달부터 이 ETF 쪽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7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데요. 총 113억 달러 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5월 13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9일 동안 40억 달러 순이익과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했으나 이는 기관들의 현물 ETF 연계된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고 CME 선물거래소에서 숏 포지션을 취하며 무위험 아비트라지 전략을 활용했는데요. 최근에 매도세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포지션 청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이제 일본의 마운트 곡수가 지난달 비트코인 약 13만 7천 개를 이제 다른 주소지로 이전을 시켰는데 이게 시장에서 이제 물량 폭탄으로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영향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 5월 말 5년 만에 갑자기 마운트 곡스가 이제 신규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이동하면서 시장에는 매도 공포가 다시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분배 예정 비트코인 수량은 예상보다 적고 매도 압력도 우려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 근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위 채권자들 중 2명은 청구권의 20%, 약 2만 8천 개에 대해서 청구 즉시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기 지급 옵션을 선택한 개별 채권자들 약 2만 명이 있는데요. 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6만 5천 개로 1인당 평균 3.23개입니다. 일본의 높은 가상자산 과세 정책, 최대 55% 세율을 감안할 때 이들은 즉시 매도하기보단 분할 매도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은 시장의 일시적인 매도 폭탄으로 작용하기보단 순차적으로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러면 뭐 한 7만 US 달러 기준으로 뭐 7만 2천 불도 가고 했던 게 금년 중에도 봤던 레벨인데 뭐 한 1만 불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고점 부분에서 매수한 분들한테 한번 또 매매 전략을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박별 연구원님 한번 그 전략을 주시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뭐 반감기 얘기 많았는데 반감기 때문에 코인 오른다는 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오르지를 않네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사실 3개월 이내 매수하신 분들의 평단이 지금 6만 6천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만 1천 달러 지금 부근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대략 7%에서 10% 또는 그 이상의 손실 중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 가격은 3개월 이내 보유자분들이 마이너스 10% 손실 구간에서 보통 단기적인 저점을 찍고 상승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개시가 7월 2일 정도에 개시될 것으로 지금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만약에 잘 버텨오셨다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를 2024년 시작하셨다면 비중 조절 등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더 좋은 시기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진행자분께서 말씀 주신 네. 반감기 좀 의견 좀 주시죠. 네. 예, 반감기는 뭐 늘 말씀 주시지만 반감기라고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감기 이후 보통 1년 이후 정도부터 가격이 이제 급 상승하는데요. 아마 올해로 치면 예. 2024년 하반 그 4분기 혹은 내년 초 정도
요때 사실 그 패턴상으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감기라고 상승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즉시 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모두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소득 월액 상향이 조정되면서 해당되는 분들만 오른다고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보니까 과연 나는 얼마나 오르게 될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물론 오른 만큼 더 받는다고는 하지만 또 당장 더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되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조금 더 받는 것이 과연 반가운 일인지 계산도 필요하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오늘은 국민연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홍승희 머니랜턴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홍 대표님. 예. 자, 지금 이제 보니까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뭐 세금이든 보험료든 오르면 뭐 반갑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인상됩니까? 네, 그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 월액이 이제 네. 상한액이 올라간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7월부터는 590만 원에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이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최고로 내시는 분들이 513만 원에서 531만 원에서 55만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보험료는 53만 1,000원에서 7월부터 55만 5,300원으로 24,300원이 인상이 됩니다. 근데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보험료 반을 회사가 내주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가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최대 12,000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 구간에 해당되는 분이 39만 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소득이 39만 원 이하인 분들도 여기에 9%인 35,100원에 50% 17,500원을 내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액이 뭐 만 얼마다라고 하면 이제 크지 않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급여 명세서에 나오는 항목 중에 공제항목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게 세금은 아니지만 마치 준조세처럼 느껴지는 네,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내는 게 아니라 사회보험적인 목적으로 의무보험으로 내기 때문에 인상액이 많지 않더라도 부담으로 느껴지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가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게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5월에 국민연금 소득 총액 신고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7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근데 이게 어떻게 결정되냐면 직전 3개년도 국민연금을 가입한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이 얼만큼 인상이 됐냐라는 걸 가지고 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상된 게 한 4.5% 정도 소득이 변동이 됐다라고 해서 이만큼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액이 617만 원으로 올라갔다. 590에서 617만 원으로 올라갔다라는 건 617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시는 분들도 617만 원의 소득이 있다라는 가정으로 보고 부과를 한다라고 보시면 그 얘기.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하한액 같은 경우는 39만 원이니까 예전에는 37만 원 이상만 냈는데 이제는 37만 원에서 39만 원 사이에 있는 분들도 이제 내셔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네. 지금 이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제 공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제 보험료율이라든지 소득 대체율 인상을 논의하게 되는데 일각에서 이제 소득 상한을 대폭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국민연금 주머니는 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유지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받아가야 되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낼 사람이 줄어들면 내는 사람들이 많이 내거나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받는 분들이 받기로 한 금액을 좀 줄여받는 게 맞는데 예. 실은 워낙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험료율은요 가입자의 그 소득 기준 소득 월액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비중을 의미를 하는데 현재는 9%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반절인 4.5%를 내고 있고요. 반절은 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이제 은퇴 후에 받는 소득의 비중을 얘기하는데 현재 국민연금은 4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공전이 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에서 3월에 두 가지 안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 이게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 그대로 유지하는 안, 이렇게 두 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선택이 좀 쉽지 않은 게 요원해 보이는 게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시는 분들이 더 내지만 나중에 더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더 내면 덜 받진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주머니가 점점점 줄어드는 상태에서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키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말씀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러면 소득 상한액을 올려서 617만 원보다 더 받는 사람들은 617만 원을 받는 걸로 가정하고 내지 말고 공무원 연금처럼 860만 원까지 소득 상한을 올려서 그 860만 원까지 더 내도록 하자. 소득을 받는 것만큼. 근데 이것도 선택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건 860만 원까지 내가 소득이 있다라고 해서 더 낸다 하더라도 네. 더 낸 만큼 내가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느냐. 예. 실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낸 이 국민연금 재원은 아마도 소득이 높아서 나중에 받으시는 분들보다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택이 아마도 이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한번 저는 진짜 한번 따져보고 싶은 게 아까 그 뭐라고 하셨죠? 네. 소득 대체율? 소득 대체율. 네, 네. 그러니 평균적으로 내가 한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던 사람이다 월. 네. 그 말은 아까 40%를 하셨던 얘기는 네. 나중에 연금을 5,4,20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생애에 대한 내는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을 가지고 나중에 받는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히 500을 벌어서 500만 원만큼 내가 곱하기 9%를 냈으니까 나중에 200을 받을 거야는 아니지만 유사한 개념이긴 합니다. 유사한 개념이다. 네. 네. 쭉 오면서 그 소득이 달랐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신입 때 받는 월급보다 이제 직장 생활 경력이 쌓여서 나중에 뭐 올라가서 승진해서 받는 월급마다 평균 개념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네. 평균 개념으로 따져서 진짜 500일 때 지금 저 설명하신 것처럼 나중에 연금 400, 5,4,20, 200 받을 수 있는 현실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좀 못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민연금 재원 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개선을 해야 되고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죠. 우리가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쌓여있는 주머니에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낸 것을 내가 낸 걸 바탕으로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소득 재배분의 기능을 없애고 네. 내가 낸 거를 내가 받아가는 기여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예. 이런 전체적인 개혁안들도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공전 중인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말씀드린 걸 먼저 조금 이게 답이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받으셨던 분들을 봤더니 2023년에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신규 가입자 기준 20년 예. 동안 냈다라고 가입하면 100만 원 소득을 평균 소득이 예. 100만 원이었던 분이 나중에 연금을 받는 금액 수익비라고 따지는데 예. 이게 4.3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평균 소득자라고 하는 2022년 기준 소득이 한 286만 원 받으신 분은 나중에 연금 받으시는 걸 봤더니 수익비가 2.2배.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을 내는 소득 상한 기준에 해당되는 지금 기준 7월에 바뀔 거니까 6월 기준으로 네. 590만 원 소득이 예. 있으셔서 연금을 내신 분은 나중에 연금 받는 수익비를 따졌더니 1.6배.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이 수익비가 더 떨어지는 개념인 거죠. 평균적인 건 40%를 추구하지만 예. 소득을 따지면 적게 내신 분들이 훨씬 더 수익비가 그러네요. 높고 소득이 높으신 분이 수익비가 낮는 이게 이제 소득 재배분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국민연금의 기능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지금 논의가 되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상한을 계속 높여서 높은 사람 더 많이 내게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지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겠죠. 네. 전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는 만만치 않은데 네. 지금 홍 대표님 설명 맞다나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도 그렇고 의료보험도 그렇고 일종의 그거 국가에서 강제하는 소득 재배분 내지는 복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이 번 사람은 좀 많이 내고 네,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이해가 되고 뭐 어느 정도 따를 수가 있는데 네. 좀 현실적으로 네. 전철만 타보고 길거리만 다녀보세요. 네. 앞으로 연금 타야 되고 건강보험 그거 청구해야 될 사람들은 넘쳐나시죠. 이렇게 넘쳐나는데 맞습니다. 세금 내고 연금 납부할 사람은 지금 없어요. 없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이 이게 건강보험료에 연계가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또 사회보험이 다 연계가 되어 네. 있으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이것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맥락과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퇴 후를 대비하는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나 이런 글에 보면 이런 글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보험료 추후 납부나 아니면 임의 가입이나 임의 계속 가입 같은 거에서 돈을 더 냈는데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탈락해서 손해를 보게 됐다. 이거 어떡하냐 이런 질문들이 글쎄. 많이 올라오고 예, 있는 예.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있는 자녀나 다른 가족들 밑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 가족인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혜택을 보게 예. 했죠. 근데 이 조건이 예전에 3,400만 원 소득 뭐 이랬다가 뭐 4천만 원, 3,400만 원 이제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아하. 월 167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 자격이 탈락이 돼서 지역 가입자로 건보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니까 낼 사람들이 늘려야 되는. 그러니까. 근데 실은 소득이 있고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예. 불구하고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게 불합리하다. 이런 형평성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또 중간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소득에 해당되는 게 바로 지금 우리 말씀 나누는 이런 공적연금이 해당되고요. 금융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자격이 박탈이 되는 거니까 월 167만 원 소득이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피는 전략을 또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만약에 내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예를 들어 한 소득이 좀 높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좀 작게 연금을 시작하는 조기연금으로 좀 앞당겨서 받는 전략을 좀 세우면서 건강보험료 내지 않고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면 예를 들어서 65세에 170만 원 정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60 정도 되셨으면 5년 정도 앞당겨서 조기연금을 신청하시면 매년 5%씩 연금액이 줄어드니까 30% 할인된 금액으로 연금을 개시해서 120만 원으로 연금을 개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20만 원인데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이제 피부양 자격에 기준이 되는 2천만 원 소득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이제 피부양 자격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연금을 수령하시고 이렇게 유지를 하실 수도 있다. 이런 전략도 좀 생각을 해보실 매번 필요가 국민연금, 있을 것 국민연금만 얘기합니다만 대표님 보시기에 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괜찮습니까? 그쪽 재정? 재정이 마찬가지로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고 예. 있고요. 그래서 한때 가장 우선은 국민연금이고 가장 그다음 우선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렇게 가고 있죠. 가장 안정적인 거 군인연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재정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전체적으로 사회연금을 합쳐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중간중간 나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합쳐서 해야 된다. 네, 그런 쉽진 않겠죠. 아, 네, 그러게. 네. 예. 그 국민연금 수급권과 관련해서 최근에 뭐 황혼연이 워낙 늘고 있고 또 최태원 회장하고 얼마 전에 그 노소영 관장 세계 네. 이윤으로 뭐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두 분 다 모두 지금 보니까 국민연금 수급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요구를 했을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근데 제가 예. 이 기사를 보면서 기사를 참 잘 쓰셨는데 네. 이게 요구를 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한 번쯤 다른 재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이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두 분 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다라는 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급권이라는 게 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상대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수급권이 있어야 되고 그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이혼한 전 배우자가 본인도 연금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돼야 청구를 할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아마 두 분 다 그 연령이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분할연금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아, 예. 또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황혼율이 엄청 늘어나서 지금 네. 분할연금 수급권자도 10년 동안 한 6.5배가 그렇죠. 늘었다라고 합니다. 오호. 현재 받고 계신 분이 2024년 2월 기준으로 77,421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여성이 10명 중에 또 9명을 차지하고 있고 또 통계청에 따르면 말씀하신 황혼이혼 20년 이상 이제 결혼을 유지하시다가 이혼한 건수가 38,446건. 그러니까 34.7% 이혼 3쌍 중에 한 쌍은 황혼, 이혼
이혼이니까 이분들은요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분할연금을 수급할 여건이 충분히 되신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5년 이상이면서 이제 연금 수급권이 해당되는 연령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 연금 수급 가능한 연령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출생한 연도에 따라서 연금 수급권이 개시되는 연령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연령에 해당이 돼야지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황혼이혼권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분할연금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황혼이혼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로 따집니까? 몇 년 살았냐로 따집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20년 이상으로 제가 알고 20년 있는데요. 이상. 정확한 정의를 혼인기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른에 결혼했으면 한 50 네. 정도에 이혼해도 황혼이혼이 해당하네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해당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좀 여쭤볼 게 몇 개 더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쫓기네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쪽이라든지 아니면 또 리비안 관련주, 전선 관련주 네. 많이들 매수하시네요. 그러네요. 일단 다행스러운 건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선물 순매도 규모가 더 커지지는 않는 게 현물에서 또 다시 그나마- 매수로 전환이 예, 됐고요. 그러네요. 매수 전환이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